올림픽파크 포런 33억 원짜리 아파트가 28억 원에 나왔습니다. 5억 원이 그냥 사라진 거죠. 웬만한 지방 광역시 아파트 한 채 값이 단숨에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금매를 내놓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인이 아니에요. 중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강남 아파트를 눈물을 머금고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기준으로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5비 9천 채에 달하죠. 불과 2년 사이에 2,700 채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 물량 중 상당수가 지금 시장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세보다 10%에서 20% 싸게 나온 초급매 매물들이 강남 일대에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지금일까요? 단순히 중국인들 마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중국 본토에서 터진 구조적 붕괴가 한국 시장까지 충격파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가 강남 불패라는 30년 신화의 외벽을 처음으로 흔들기 시작했죠. KB부동산 집계에서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거든요. 오늘은 이 사태의 뿌리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끝까지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중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에 쏟아부은 돈이 8조 원입니다. 8조 원이 얼마나 큰 규모냐면 우리나라 한 해 주거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에 맞먹는 돈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왔냐 하면 주로 서울 핵심 입지와 제주도로 집중됐습니다. 2025년 3월 한 달만 보면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 건수가 882건이었는데 이게 전체 외국인 매수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이 집을 살 때 열의 7은 중국인이었다는 뜻이에요. 2025년 상반기, 즉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전체 8054건 중에서 중국인 비중이 66.5%, 5355건이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이미 한국 부동산 외국인 매수 시장은 사실상 중국인이 장악하다시피 한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한국 시민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정반대였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L,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반토막 났고 소득 증빙을 꼼꼼하게 내야 했고 실거주 의무까지 겹겹이 쌓였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니 살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본국 은행이나 제3국 금융기관에서 자본을 끌어와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규제가 애초에 적용되지 않았죠.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한쪽 선수는 양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출발선에 섰고 다른 쪽 선수는 가볍게 달리는 구조와 같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발부터 조건이 달랐던 겁니다. 이 비대칭 구조가 3년간 쌓이면서 외국 자본이 한국 부동산 시장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결과가 5비 9천 채라는 숫자로 나타난 거죠. 이게 왜 여러분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냐면요. 지금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산 가치의 기준점이 흔들리기 시작한 신호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무주택이시거나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어쩌면 오랜만에 협상력이 생기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5비 9천 채라는 잠재 매물이 어떤 속도로 시장에 나오느냐에 따라 하락폭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국면이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태의 진짜 뿌리를 알아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자본이 어떤 경로로 한국 부동산 시장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금융 시스템이 등장하죠. 바로 전세 제도입니다. 전세는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집값의 70%에서 80%에 달하는 목돈을 세입자로부터 무이자로 빌리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세입자가 7억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들어오죠. 집주인은 이 7억을 쥐고 또 다른 집을 삽니다. 그 집에서 전세를 다시 받아 또 집을 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사실상 자기 자본 없이 여러 채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레버리지로 활용했습니다. 집값의 70에서 80%를 세입자가 채워주니 자기 자본은 20에서 30%만 있으면 됐고 이 돈조차 본국에서 끌어왔습니다. 사실상 무자본 갭 매집이 가능했던 구조였죠. 한국의 전세 제도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제도를 거꾸로 뒤집어서 무이자 레버리지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세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의 갭 투자 자금줄이 되어버린 셈이에요. 임대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집을 이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세입자로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충격적인 관행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명의로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등기가 이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죠. 한국인 성인이 대출 한 푼 받으려면 원천 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금융거래 내역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득도 재산도 없는 갓 태어난 아이 이름으로 수십억 아파트 등기가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됐습니다. 이 구멍은 단순한 행정 허점이 아니었습니다.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서 증여세 추적을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고 자금 세탁의 경로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구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패턴이 있었습니다.
특정 단지나 지역의 매물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집중 매수해서 주변 시세 자체를 끌어올리는 방식이죠. 한 사람이 비싸게 사면 그게 실거래가로 등록됩니다. 그 실거래가가 주변 호가의 기준이 되고요. 이렇게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놓은 뒤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구조가 작동했던 겁니다. 이 패턴은 부동산 시장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특정 자산을 집중 매집해서 가격을 올리고 탈출하는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전형적인 투기 패턴과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이 문제를 이미 10년 전에 마주쳤습니다. 호주는 2015년부터 외국인 신규 주택 매입 제한을 강화했고 공시가의 0.5에서 2%에 달하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별도로 부과했죠. 캐나다는 2023년부터 아예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을 2년간 전면 금지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외국 자본이 주거 시장을 교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일찍 포착하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 내국인 규제는 강화하면서 외국인 규제는 상당 기간 느슨하게 유지했습니다. 이 공백이 3년간 8조 원이라는 숫자로 채워졌던 거죠. 이제 이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2026년 3월 KB 부동산 집계에서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6%를 기록했습니다. 2년 만에 첫 하락 전환이죠. 숫자 자체는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강남이 하락 전환했다는 사실의 의미가 다릅니다. 강남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의 절대적 기준점이었습니다. 어디가 올라도 어디가 내려도 강남은 버텼죠. 그 강남이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는 건 심리적 기준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KB선도 아파트 50지수도 같은 달 0.73%를 기록하며 132.4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초구는 전월 0.23% 상승해서 0.42%로 반토막 났고 송파는 1.38% 상승해서 0.64%로 급격히 꺾였습니다. 세 지역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한 구만 흔들린 게 아니라 강남 3구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숫자 뒤의 현장을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강남 일대에는 시세 대비 10에서 20% 할인된 초급매 매물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33억이던 아파트가 28억에 나온 게 일회성 사례가 아니에요. 매도자들은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자산이 계속 무너지는 상황에서 한국 아파트를 오래 들고 있을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실을 확정하더라도 현금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눈물의 손절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금매가 쏟아지면 보통 싸게 사려는 수요자들이 달려드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그 역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28억이 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내국인 수요자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DSR 규제 아래서 소득이 상당히 높지 않으면 20억 이상의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현금 매수자가 시장을 받쳐왔던 구조가 사라지자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사고 팔기 쉬운 정도, 즉 유동성이 급격히 말라버리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매물은 나오는데 살 사람이 줄어드는 전형적인 가격 하락 조건이 갖춰진 셈이죠. 이 흐름이 서울 전체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봐야 합니다. 강남 가격은 단순히 강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남 시세가 내려가면 마포, 용산, 성동 같은 중앙남권의 심리도 흔들립니다. 서울 외곽의 집주인들도 호가를 내리기 시작하죠. 이걸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 전이 효과라고 하는데 강남은 그 효과의 진원지입니다. 진원지가 흔들리면 진동은 멀리까지 퍼지거든요. 50대, 60대 여러분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이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5억 9천 채라는 잠재 매물이 어떤 속도로 소화되느냐에 따라 하락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무주택이시거나 갈아타기를 고민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협상 여지가 생기는 국면이지만 지금 보이는 금매가 바닥이냐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5억 9천 차의 소화가 다 끝나지 않은 시점에 섣불리 들어갔다가 더 깊은 하락에 물릴 수 있거든요. 노후 자산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 흐름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부동산이 노후 자산의 핵심이었던 분들에게 자산 가치의 하방 압력이 생기는 건 노후 자금 계획 전체를 재점검해야 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라면 특히 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태를 단순히 중국인 때문이라는 시각으로만 보는 건 절반짜리 분석입니다. 박동찬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 소장은 중국인 매수의 강남 집중도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강남권 외국인 매수 비중에서는 미국인이 더 높다는 분석이에요. 외국인 전체가 한국 집값을 올렸다는 서사 자체가 단순화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반론은 중요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집값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들여다보면 장기 저금리 환경, 수요 대비 공급 부족, 그리고 국내 유동성 확대가 핵심이었습니다. 외국인 자본은 그 흐름에 편승했을 뿐 그 흐름을 처음부터 만든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탓만 하다가 정작 고쳐야 할 제도적 문제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주도 사례가 이미 10년 전에 답을 보여줬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일정 금액 이상 휴양시설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제주도로 유입된 외국 자본의 70% 이상이 중국 자본이었죠. 처음에는 개발 붐이 일고 투자가 몰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경매 낙찰가율이 50% 수준, 감정가의 절반에도 팔리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제주도에서 진행된 사업들의 자금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자들이 건설 자금의 극히 일부만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동안에는 분양이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중국 자본이 빠지자 분양이 멈췄고 PF 대출을 갚을 현금 흐름이 사라졌습니다. 사업자들이 줄줄이 부실화됐고 완공되지 못한 건물과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만 남겨졌습니다. 자본이 들어올 때는 화려하게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조용히 나가면서 부실만 남긴 패턴이에요. 제주도는 강남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규모와 형태는 다르지만 구조는 같죠.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내국인에게는 규제를 쌓고 외부 자본에게는 사실상 문을 열어두는 비대칭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배가 흔들리는 건 파도 때문이지만 배에 구멍이 난 건 처음부터 방수 처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강남 아파트 급락을 중국인 손절 탓만 하는 건 파도는 보면서 구멍은 안 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특정 국적의 투자자가 아니라 제도적 비대칭 구조입니다. 내국인에게는 DSR, 실거주 의무, 소득 증빙을 겹겹이 요구하면서 외국 자본에게는 현금 매입을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했습니다. 갓난아기 명의 등기가 버젓이 통과되고 전세 제도가 무이자 레버리지 도구로 활용되는 동안 제도는 뒤늦게 따라갔습니다. 이 구조적 허점이 외부 충격에 버티지 못하고 지금 균열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세 가지 경로를 따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질서 있는 정상화 경로입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한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불법 송금 루트 차단, 실거주 의무 강화 조치가 실효를 거두는 경우입니다. 외국 자본의 이탈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고 분산되면서 진행되고 금리 부담이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바닥이 형성되는 시나리오죠. 이 경로가 실현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비 9천채가 일시에 쏟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물량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온다면 시장이 받아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걱정되는 경로입니다. 중국계 국유자본과 연결된 사모펀드가 국내 상업용 부동산 자산운용업계 1위 운용사의 경영권 매각 입찰에 1조 원 이상을 써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손을 털면서 동시에 그 시장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인프라 자체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파는 손과 자산운용사를 사는 손이 다를 수 있어요. 만약 이 인수가 성사된다면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관이 외국 자본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투자 이슈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중간 경로입니다. 신한 프리미어 양지영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고가 대단지의 하락이 지속되는 동시에 외곽 중저가 지역에서는 3040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 매수세가 활발하게 유지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강남은 내려가고 외곽은 올라가는 시장 이분화,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나리오죠. 이 경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통계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가와 중저가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집니다. 강남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외곽 중저가를 살 수 있는 사람 사이의 간극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경로 중 어느 것이 현실화될지를 판단하는 핵심 변수는 중국 본토 경제의 흐름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수천만 채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들이 여러 지역에 형성됐고요. 헝다와 비구이 위안 같은 초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붕괴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특수목적법인들이 쌓아온 숨겨진 부채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자산이 무너지니 해외 자산이라도 현금화해야 하는 압박이 커진 거예요. 한국 강남 아파트는 그 현금화 대상 목록에 있었던 겁니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안정화된다면 손절 압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부동산 위기가 더 깊어진다면 오비 9천차에 중 더 많은 물량이 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 미분양 통계, 지방정부 채무 관련 발표, 그리고 위안화 환율 흐름이 한국 강남 아파트 시장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지표가 된 겁니다.
이게 2026년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낯선 변화 중 하나이죠. 여기에 2026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YTN이 2026년 4월 6일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하락 전환한 원인 중 하나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급매물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 손절과 다주택자 급매가 동시에 시장으로 나오는 이중 압력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한 방향의 압력이라면 시장이 버텨낼 수 있지만 두 방향에서 동시에 오는 압력은 파급 속도가 다릅니다. 2025년 정부가 시행한 자금 출처 조사 강화와 불법 송금 루트 차단,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실거주 의무 강화 조치는 늦었지만 필요한 방향이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허점을 막는 속도가 자본이 그 허점을 파고드는 속도보다 항상 느리다는 점이에요. 3년 8조 원이라는 숫자는 그 속도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규제들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느냐가 시장 안정화의 속도를 결정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인 보유 9천 채의 월별 실거래 매도 건수 추이입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서 공개되는 데이터인데 이 숫자가 월 500건을 넘기 시작하면 시장 압력이 본격화됩니다. 둘째, 국내 상업용 부동산 자산운용업계 1위 운용사 경영권 매각의 최종 낙찰자입니다. 중국계 자본이 낙찰받는다면 시장 파급 효과는 아파트에 그치지 않습니다. 셋째, KB선도 아파트 50지수의 방향이죠. 이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면 심리적 전환점이 본격적으로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지표를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본인의 자산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 게 지금 국면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